인천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 외침이 인천공항 한복판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루 입국자 20만 명. 공항은 더 이상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인파의 파도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이 3배로 폭증하고 항공권이 3배로 뛰어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일단 한국부터 가자. 이건 관광붐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머물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답은 통계표가 아니라 쓰러진 한 아이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숫자로는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뉴욕 맨해튼 센트럴 병원 응급실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방문은 아시아 응급의료 벤치마킹이라는 멋진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학회 참석하고 보고서만 쓰고 돌아가려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장기 체류자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뉴욕 JFK도 혼잡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데 비명이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한 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입국장 한복판에서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금발 남자아이였어요. 몸이 경련하고 있었고 옆에서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손이 굳었어요.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3년 전 뉴욕 지하철에서 쓰러진 남자를 도왔던 동료 제니퍼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남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녀를 고소했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이유였어요. 소송은 2년 동안 끌었고 제니퍼는 결국 뉴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내가 손 떼면 어떻게 되지?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면허는? 책임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의사인데 아이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남자가 아이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처럼 보였어요. 그는 재킷을 벗어 아이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자세였죠. 전문가가 아닌데 정확했어요. 다른 여자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인천공항 입국장이요. 6살쯤 된 아이가 경련 중이에요. 의식 없고 호흡은 있어요. 증상을 또박또박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패닉이 아니었어요. 침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지시하더니 사람들을 부드럽게 뒤로 물렸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구급대 들어올 공간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비켰어요. 그 사이 누군가는 아이 엄마를 부축하고 누군가는 아이 옆에 무릎 꿇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전부 시민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역할이 정해진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분이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4분 만에 공항 입구에서 입국장 안쪽까지 들어온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스트레처를 밀고 왔고 아이를 옮겼어요. 시민들이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 직원이 동행하면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입국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짐을 찾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시민이 먼저 뛰어들고 시스템이 4분 만에 완성되고 끝나면 조용히 흩어지는 광경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저는 의사인데 망설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데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짐을 끌고 택시를 탔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뭔가 적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여긴 누가 책임자인지 묻기 전에 사람을 먼저 살린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아이가 생각났거든요. 결국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구급차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아세요? 기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인천성 모병원일 겁니다. 공항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어요. 뉴욕이었다면 복도까지 사람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대기 의자에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의사예요. 오늘 공항에서 실려온 아이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안쪽을 가리켰어요. 3번 진료실이에요.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환자가, 보호자가, 때로는 의료진이요.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3번 진료실 문 앞에 아까 그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공항에 있던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예요. 아이는 괜찮나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안정됐대요. 열성 경련이었대요. 비행기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열성 경련은 위험하지만 대처만 빠르면 괜찮거든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의사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련은 멈췄습니다. 지금 해열제 투여하고 수액 마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입원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비용은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비용은 나중에 원무과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보험 확인은요? 신분증은요? 선불 확인은요? 뉴욕에서는 치료 전에 서류가 먼저였거든요. 보험 없으면 신용카드부터 물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아이가 깨어 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명령이 아닌 톤에 놀랐어요. 뉴욕 응급실에서는 간호사도 지쳐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거든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아까 그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공항에 계셨던 분이시죠? 의사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응급의학과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응급의학과예요. 아이 괜찮을 겁니다. 덕분에 초기 대응이 빨랐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시민들이 다 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켜봐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보러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벤치마킹 차원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 병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놀랐어요. 환영합니다.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타 병원 의사에게 시설을 공개한다고요? 경쟁 병원인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빠른데 차갑지 않다. 효율적인데 인간이 남아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공항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재킷을 벗어 아이 머리를 받치던 순간이요. 저는 그때 뭘 했죠? 멈춰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어요. 3년 전 메일을 찾았습니다. 제니퍼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에밀리, 나 뉴욕 떠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제니퍼는 제 동기였습니다. 같은 해에 레지던트를 시작했고 같은 병원에서 10년을 일했어요. 성격도 비슷했죠. 똑똑하고 성실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니퍼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 의자에서 남자가 쓰러졌어요. 심정지였습니다. 제니퍼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렀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남자는 살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어요. 제니퍼는 영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2주 뒤 그녀에게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남자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어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잉 처치라고 주장했죠. 의료 면허도 없는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고요. 제니퍼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나 뭘 잘못한 거야? 사람 살렸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녀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심폐소생술은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소송은 2년 동안 끌었습니다. 제니퍼는 변호사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썼어요. 법정에 15번 출석했습니다. 병원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 외 개인 행동이라는 이유였죠. 결국 합의로 끝났습니다. 제니퍼가 2만 달러를 물어줬어요. 기술적으로는 이긴 거였지만 실제로는 진 겁니다. 그녀는 무너졌어요. 더 이상 환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손이 떨렸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착한 의사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요.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항상 녹음기를 켰어요. 동의서는 2번 받았습니다. 처치 전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위험을 설명했죠.
과잉일 정도로요. 환자가 고마워해도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요. 근무 시간 외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누가 쓰러져도 119만 부르고 지나갔어요. 냉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에밀리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항에서 제가 뭘 했죠? 똑같이 했습니다. 멈춰 섰어요. 법적 위험부터 계산했습니다. 외국인 면허, 관할권, 책임 소재를요. 아이가 경련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처럼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뛰어들었습니다. 재킷을 벗고 전화를 걸고 길을 비켰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의사야. 12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했어. 그런데 왜 시민보다 늦게 움직였지?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동시에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합리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달라. 법이 달라. 문화가 달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들이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돕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언제부터 그게 당연하지 않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안전이 선의보다 중요해졌을까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한국에선 돕는 게 생활이다. 미국에선 돕는 게 위험이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병원 방문 약속 때문에 지하철을 탔어요. 2호선 강남역에서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홍대 입구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50대쯤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옆에 앉았던 사람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였어요. 어제 공항에 이어 또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개입하면 안 돼. 여긴 한국이야. 내 관할이 아니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법정에서 울던 모습이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멈췄습니다. 또 멈췄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가방을 벗었습니다. 쓰러진 남자 머리 밑에 받쳤어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요. 맞은편에 있던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예요. 2호선 전동차 아니요. 신촌역 가는 중이에요. 50대 남자분이 의식 잃으셨어요.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러진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짚었어요. 맥박 있어요. 호흡도 있고요. 주변에 알렸습니다. 누군가 기관사에게 알렸는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신촌역에 정차하겠습니다. 구급대가 대기 중입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전부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역할이 저절로 나뉘었습니다. 가방 받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지? 의사인데요.
12년 경력인데요. 그때 남자 옆에 무릎 꿇은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혹시 의료인이세요?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손이 떨렸지만 움직였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눈꺼풀을 살짝 들어 동공을 봤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신인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동차가 신촌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급대원 2명이 스트레처를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실신으로 보입니다. 맥박 정상, 호흡 정상, 동공 반응 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스트레처에 옮겼습니다. 가방을 받쳤던 여자가 가방을 돌려받았어요. 아무 말 없이 먼지를 털었습니다. 남자가 실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전동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덕분에 다들 안심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뭐였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어요. 영웅 만들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당연한 일처럼요. 이대역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한참을 멍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한 거구나. 여기선 그게 당연한 거야. 떨림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명함을 준 박준석 선생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응급실부터 보시죠. 그가 앞장섰습니다. 3시간 동안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외래 시스템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효율적이었거든요. 대기 시간이 짧고 동선이 깔끔하고 전산 시스템이 통합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빠르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식당 가시죠. 저희 병원 밥이 괜찮아요.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한 간호사가 우리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권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에요. 간호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응급실 수간호사예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아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미국은 응급실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바빠요. 항상 넘쳐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여기도 바쁘긴 마찬가지예요. 박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수진 씨가 나머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간호사와 둘이 남았거든요. 어색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카터 선생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저는 멈칫했어요. 네, 밥 한 번 먹어요. 제가 맛있는데 알아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렸어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요. 예의상 한 번 거절이었습니다. 미국식으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안 바빠요. 오늘 야간 아니거든요. 6시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웃었어요. 외국에서 혼자 왔잖아요.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지? 방금 뭐였지? 거절했는데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후 내내 불편했습니다. 왜 수락했지? 사적인 관계는 위험해. 경계를 유지해야 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6시가 됐습니다. 병원 앞으로 나갔어요.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가요.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여기 순두부찌개 맛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이 나왔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반찬이 6가지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찌개를 떠서 제 그릇에 담았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을 뻗었어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이잖아요. 반찬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그 접시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선 이렇게 먹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어요. 미국에선 의사 생활이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소송 걱정이 항상 있어요. 소송이요? 그녀가 놀랐습니다. 저는 제니퍼 이야기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을 살렸다가 고소당한 친구 이야기를요. 수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고소를 당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선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무섭겠어요. 도와주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녀가 찌개를 더 떠서 제 그릇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드세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의사였어요. 수천 명을 치료했습니다. 환자들이 고마워했죠. 하지만 저를 돌본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항상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봄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간호사가 제 그릇에 찌개를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게 말했어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하려는데 수진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제가 할게요. 손님이잖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다음에 한국 오면 그때 사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호텔까지 택시 타세요. 조심히 들어가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소속감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체류 서류를 정리해야 했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알려준 구청으로 갔습니다. 강남구청이었어요.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관공서는 어디나 비슷하거든요. 복잡하고 느리고 불친절하죠. 뉴욕 DMV에서 6시간 기다린 기억이 났어요.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외국인 등록 업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2층 14번 창구예요. 번호 확인하세요. 번호는 32번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지금 28번이었습니다. 1시간은 기다리겠네. 생각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제 번호가 불렸어요. 32번이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서류 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권, 체류 확인서, 숙소 증명서요. 그런데 표정이 굳었어요. 은행 잔고 증명서가 없네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와야 하는구나. 저는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올게요.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은행이 어디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신한은행이요. 지점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남역 지점이요. 제가 답했어요. 그녀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더니 뭔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발급받아 오실 수 있어요? 20분이면 돼요. 제가 다른 분 먼저 보고 기다릴게요. 저는 멍했습니다. 네. 그녀가 웃었어요. 어차피 다시 오실 거잖아요. 지금 해결하는 게 나아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구청으로 돌아왔어요. 정확히 18분 걸렸습니다. 창구에 다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봤어요. 오셨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 업무를 마치고 저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어요. 됐어요. 2주 뒤에 등록증 나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관공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규정으로 막은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사흘 뒤였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호텔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경찰서로 갔어요. 긴장했습니다. 경찰은 어디나 무섭거든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뉴욕에서는 경찰서 갈 일이 생기면 변호사부터 생각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신고하려고요. 앉으세요. 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더니 물었어요.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카드는 정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조심히 다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호하려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여긴 시스템이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규정이 벽이 아니라 도구다. 사람 편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여기서 살면 나도 덜 무너질지 모른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광화문 쪽 가지 마세요.
집회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집회는 어떨까? 뉴욕에서 본 시위가 떠올랐어요. 2년 전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시위였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상점 유리창이 깨졌어요. 저는 병원으로 피신했었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시위하는지요. 결국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도 보였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했어요. 폭력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지? 출구를 확인했습니다. 수천 명은 됐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관찰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거든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시위대가 멈췄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신호가 다시 바뀌자 시위대가 움직였어요. 신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어요.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짐을 들고 있었어요. 시위대 한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짐을 받아 길 건너편까지 함께 갔어요. 유모차를 민 엄마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옆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 자요. 소리 좀 낮춰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위인데 질서가 있었어요. 분노인데 배려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래요? 그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거리인데요. 폭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부숴요? 우리가 고칠 건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아까 연설하던 사람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챙겨가세요. 우리 거리 깨끗하게 해야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광화문에 왔어. 그녀가 놀랐어요. 괜찮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전혀 안 무서웠어. 오히려 감동받았어. 뭐가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한테 화났는데 질서는 지켜. 목소리는 높이는데 폭력은 안 써. 비판하는데 망가뜨리지 않아. 수진 씨가 웃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우리나라인데 왜 부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광장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와?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래, 필요하면 또 오지.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야. 더 나은 나라 만들려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책에서 본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는 민주주의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썼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시에 질서를 존중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이게 진짜 힘이다. 한국에 온 지 6주가 됐습니다.
매일 병원을 다니고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썼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독감 같았어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어요. 이틀 쉬면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기침이 심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했어요. 아니면 수진 씨에게라도요. 손이 핸드폰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버티자. 뉴욕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아프면 혼자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니까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호텔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안 해도 돼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안 보여요? 괜찮으세요?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카터 선생님, 저예요. 수진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왔죠? 문을 열어야 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왜 이래요? 열 있어요?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 괜찮아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해열제, 감기약이었어요. 일단 이거 드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진 씨가 물잔에 물을 받았어요. 알아요. 그래도 도와줄 거예요.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나갔습니다. 20분 뒤 돌아왔어요. 손에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요.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어요. 왜 이러세요? 수진 씨가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울먹였어요. 패 끼쳐서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돌봐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12년 동안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저는 항상 강해야 했거든요. 의사니까요. 혼자 버텨야 했어요. 수진 씨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조용히 옆에 있어줬어요. 울음이 멈췄습니다. 죽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이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웃었어요. 천천히 나으세요. 내일 또 올게요. 이틀 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다른 메일을 썼습니다. 한국병원과 공동연구 제안서였어요. 1년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배우기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싶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쫓아 이동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현재로 이동한다.
지금 그 현재가 여기 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낯선 곳에서 도움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